아직은 시작도 안 했거든요. 그래서 2026년부터 이제 굉장히 심각해지는데 그래서 올해 2025년의 문제를 가지고 이게 진짜 심각해. 그건 아닌 것 같아라고 하면 그건 아닐 수도 있습니다만 2026년부터 훨씬 더 심각해집니다. 한 주간의 집값 흐름과 주요 부동산 현안, 부동산경제연구소 김인만 소장이 전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자, 소장님, 이번 주 아파트 시장에 어떤 변화가 있었습니까? 일단 한국 부동산은 주간 통계를 보게 되면 큰 변화는 없습니다. 지난주 0.17% 서울 상승률입니다. 이번 주는 0.18%. 이걸 가지고 또 반등이다. 상승이다. 이렇게 올라가네요. 네. 근데 이제 0.01% 포인트 확대됐으니까 뭐 큰 의미를 부여하기는 어려운데 이게 한 달 이게 11호 대책 발표되고 2달이 됐는데 한 달 동안은 상승률이 좀 빠르게 떨어졌는데 한 달 이후부터는 0.17, 0.2, 0.18 이 수준에서 그냥 보합세에 머물러 있으니까 사실 뭐 가격은 상승입니다. 보합은 아니고 0.17%로 상승하다가 0.18% 상승하다가 계속 상승 흐름은 유지되고 있는데 크게 뭐 올라가지도 않고 크게 내려가지도 않는 뭐 나름대로의 안정 흐름인데 그래도 분당은 0.38%고요. 마포는 0.19%, 성동구는 0.27이니까 사실상 상승세가 꺾였다라고 보기는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다른 지역들을 좀 보게 되면 뭐 경기도는 지역별로 편차가 워낙 크니까 통계가 큰 의미가 없습니다. 0.09%라고 하는데 평택은 마이너스 0.22%고요. 고양시 일산 서구는 마이너스 0.14%인데 용인 수지구는 0.44%니까 차이가 엄청나네요. 극과 극입니다. 서울은 그나마 좀 평균치가 있는데 경기도는 극과 극이고요. 인천은 거의 평균에서 움직입니다. 0.04%인데 연수구 송도가 있는 연수구가 0.08%고요. 서구 금단 신도시가 있는 서구가 0.04%니까 이 정도 흐름. 근데 눈에 띄는 거는 지방이 이제 울산이 상승폭이 좀 큽니다. 0.15%까지 올라갔고요. 부산은 0.03%인데 해운대 구죠. 0.18% 슬금슬금 상승폭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세종시는 0.02% 정도니까 이게 지방에도 이제 조금씩 온기가 번지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도 하게 됩니다. 그래요. 아니 이 와중에 우리 박범준님께서 부동산계에 박보검 등장하셨는데 어떻게 받아들여야 돼요, 우리? 제발 좀 그러지 마십시오. 저 박보검님 밤길이 위험합니다. 맞으시죠. 그래요. 부동산계에 임영웅이라 했다가 사촌 누나가 너 밤길 조심해라. 지금 경고를 문자 왔어요? 받았습니다. 그래요. 부동산계의 박보검과 함께하고 있어요. 자, 15 대책 발표 후에 2달이 지났는데 그동안 거래가 줄었다는 거 확실히 느껴지거든요. 네네. 매매 심리는 어떨까요? 거래도 줄고 매매 심리도 줄었습니다. 거래가 늘어나는 건 말이 되지 않죠. 서울 전역과 경기도 12곳을 토지 거래 허가 구역으로 묶었기 때문에 전세 끼고 팔지도 못하고 대출은 사실상 올스톱입니다. 총량 규제 때문에 나오지도 않고요. 제가 최근에 상담 받아본 분은 월 수입이 부부 합산 4천만 원. 월 수입이 4천만 원 버는 분도 인데도 계시는구나. 대출이 20억 넘어가게 되면 2억밖에 안 나오니까 종잣돈이 부족하다 보니까 이분이 20억 이상 되는 아파트를 살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월 수입이 그렇게 많아도 실질적으로 집 사기는 힘들어지니까 거래량이 떨어질 수밖에 없는데 10월이 8,500건 정도 나왔고요. 11월이 아직 집계가 끝나지 않았는데 제가 보니까 한 3,500건대 정도니까 예상합니다. 그래서 60% 정도 감소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요. 12월도 크게 달라지지 않을 것 같습니다. 3,500에서 4,000건 정도로 예상을 합니다. 그러니까 10월과 비교해 보면 한 60% 정도 감소를 했고요. 이제 문제는 심리잖아요. 아파트 시장은 심리니까 국토연구원에서 발표한 11월 소비자 심리 지수를 보게 되면 115.8이 나왔는데 상승은 상승인데 이게 이제 어떻게 보냐면 100을 기준으로 100보다 넘어가게 되면 거래가 늘었거나 가격이 올라갈 가능성이 있다라고 이제 베팅을 하는 거고요. 95 아래로 내려가게 되면 하강, 115 넘어가게 되면 상승, 95에서 115 사이는 보합이니까 거의 뭐 상승이라고 보여지는데 서울 먼저 보면 128이니까 서울은 꽤 상승을 예상하시는 분들이 꽤 많다는 거고요. 경기도도 117. 근데 저는 눈에 띄는 게 비수도권이 111이 나왔어요.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만만치 않네요. 그러니까 네. 항상 지역 지방 비수도권은 항상 낮게 나왔는데 100 아래로 나오다가 이게 111까지 나왔으니까 그쪽도 기대 심리가 상당히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점을 종합을 해보게 되면 생각보다 상승폭이 축소가 되고 하락으로 전환되기는 만만하지 않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이렇게 시장이 거래도 줄고 정중동 상태인 것 같지만 매매 심리는 살아난다고 하는데 이게 사람들의 관망 심리가 네. 정말 치열하구나. 그러니까 위아래 싸움이 치열하구나. 제가 이거 어디서 느끼냐면 네. 오피스텔에서 그렇게 문자가 와요. 오피스텔에서 지금이 타이밍입니다. 지금 여러분 비주택 시장이 지금이 타이밍이고 이건 집으로 보지 않습니다 하면서 대출 규제도 받지 않는다 해서 굉장히 문자가 오더라고요. 맞습니다. 요즘에 비아파트 시장은 어때요? 비아파트 시장 또 분위기 괜찮습니다. 제가 앞서서 지방 또 분위기 좀 괜찮다. 해운대가 0.18%다. 울산 또 남구는 꽤 높다라고 말씀드렸는데 비아파트 시장 또 분위기는 괜찮습니다. 일단 연립 다세대 우리가 소위 말하는 빌라 보게 되면 올해 1월에서 12월 15일까지 거래량을 보게 되면 작년 같은 기간 대비 19.1%가 증가했습니다. 그래서 빌라가 거래도 안 되고 올스톱이라고 하는데 거래량이 생각보다 20% 가까이 늘어났다라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고요. 이유를 좀 살펴보게 되면 이유는 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일단 아파트 규제의 틈새 그러니까 빌라는 토지거래허가구역 같은 경우는 서울 전역과 경기도 12곳이 묶였는데 아파트만 묶였고요. 빌라는 거래가 됩니다. 그래서 전세에 끼고 사고 팔 수도 있는 거고요. 두 번째 원인은 재개발 영향이 있는데 서울시가 규제를 좀 많이 풀어줬잖아요. 신속통합기획을 통해서 2.0 발표했죠. 그래서 기존에 18.5년 걸리는 걸 12년으로 조합 내부의 갈등이라든지 어떤 소송 같은 변수가 없다면 12년 정도로 어떤 행정적인 절차로 인해서 사업 기간이 길어지는 거는 해소를 해주겠다라는 거고요. 세 번째 눈에 띄는 건 이제 경매인데 허그가 인수 조건 변경을 좀 허용을 해줬습니다. 그래서 경매 거래도 좀 많이 늘어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보자면 이런 이유 때문에 거래량이 늘어나는데 최근에 좀 이슈가 됐던 게 광진구 자양동에 이제 빌라 물건이 나왔는데요. 전용 면적 52제곱미터인데 감정 가격이 6억 9천 정도 나왔습니다. 얼마에 낙찰이 됐냐면 9억 6,100만 원. 감정가가 7억이 안 되는데 그 낙찰 가율이 138.9%니까 야 이거 아파트 강남 아파트도 아니고 이게 웬일이야라고 하는데 최근에 분위기가 그대로 반영이 되고 있는 거고요. 오피스텔 시장도 괜찮습니다. 3년 만에 거래량이 2만 건 회복을 했다라고 하니까 덩달아서 이제 오피스텔 또 회복이 되고 있고요. 저는 눈에 띄는 게 임대 수익률. 평균이 3분기 평균이 오피스텔이 4.76%라고 하니까 수익률도 좀 괜찮아지고 있고 빌라와 오피스텔 시장이 동반 좀 회복을 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일단 좀 더 지켜봐야 되겠는데 분위기를 보게 되면 현장 분위기 물어봐도 신축 빌라 요즘 매물 찾기도 어렵고 찾는 사람들이 꽤 많다고 합니다. 그래서 확실히 분위기가 개선이 된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대출 규제도 있고 아파트 시장에 접근하기가 어려운 상황이 돼 있으니까. 그렇죠. 아파트 가격은 엄두도 안 나고. 그러니까요. 지금 우리 형수님은 요즘에 부동산 거래가 줄어들다 보니까 주변에 부동산 하는 분들은 가슴앓이를 하고 에어컨 설치 같이 이렇게 이사를 다녀야 발생하는 산업에서 일하시는 분들이 일거리 없어서 죽겠다는 말들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힘들죠. 하시는데 네, 전후방 효과가 크니까 그러니까 전 국민이 좀 안정된 집값에 집을 사면 좋겠다 하는 게 정책의 방향인데 또 현장에서는 방향과 또 다른 결과가 나오기도 하고 근데 허그가요. 인수 조건 변경을 해주면서 빌라 경매가 요즘 인기래요. 그래서 경매 수업 이런 거 많이 듣는다고들 하시는데 인수 조건 변경이 어떻게 된 거예요? 앞서서도 제가 잠깐 언급을 해드렸는데 최근에 이제 경매가 인기 있는 이유가 허그가 한마디로 좀 양보를 해줬습니다. 뭘 양보를 해줬냐면 우리가 전세 사기 당하게 되면 허그가 먼저 변제를 해주고 나중에 이제 구상권도 청구하고 어떤 권리가 있는데 인수조건부 경매는 이제 허그가 경매가 낙찰이 되면 배당금을 받잖아요. 받아야 되는데 나는 2억을 받아야 되는데 1억밖에 못 받은 거예요. 그럼 기존에 어떻게 해야 될까요? 1억을 낙찰 받은 집주인한테 청구를 해야겠죠. 야, 내 돈 1억 너 줘야 돼라고 하면 집주인들은 허그가 그 임차권 등기 명령을 해놓고 나면 이 집은 내가 낙찰 받아도
돈을 더 줘야 되니까 경매에 안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세입자는 경매 낙찰이 안 되다 보니까 가슴앓이만 하고 있는데 허그가 용기를 내서 우리 안 받을게. 우리가 손해 볼게. 그냥 2억 받아야 되는 거 배당금이 1억이면 1억 받고 우리가 임차권 등기 명령 포기할게. 라고 하니까 많은 분들이 지금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허그는 손해를 보는데 역설적으로 또 세입자들은 또 혜택을 볼 수도 있기 때문에 뭐 구상권 청구한다고 하는데 구상권 청구해서 다 받기는 어려울 것 같고요. 결국에는 허그가 손실을 보는 대신에 세입자들이 좀 혜택을 본다. 그리고 경매 낙찰하시는 분들도 좀 더 혜택을 보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허그가 손실이 누적될 거 아니에요? 네. 요거는 감당할 수준이 되나요? 지금 허그 이 돈이 결국 주택도시 기금이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걱정되는 거는 맞죠. 예전에 한 4조 정도 있었는데 지금 계속 줄어들어 가지고 돈이 얼마 안 남았다고 합니다. 그 기금이 우리가 청약통장에 불입해 놓은 돈 이런 게 들어가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청약통장 해지도 너무 많이 늘어가지고 사실은 이게 좀 문제거리기도 하고요. 국토교통부가 어떤 자금을 좀 지원을 해줘야 되는데 제가 볼 때는 청약통장 해지를 줄일 수 있는 청약제도 개편을 좀 해야 되지 않나. 제가 청년이라도 해지하지 않겠습니까? 너무 기약이 없으니까. 당첨이 된다는 가능성도 없고 네. 당첨이 돼도 돈도 없고 이거는 뭐 이도 저도 안 되니까 결국에는 청약제도 개편이 좀 필요해 보입니다. 그러게요. 여기서 이렇게 저렇게 빠져나가는 좀 납득이 안 되는 그런 제도는 좀 바꿔야 될 것 같아요. 확실하게 그러니까요. 완전히 갈아엎어야 되는데 그게 또 제도라는 게 한번 만들어지면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요. 그래서 어쨌든 지금 서울에서도 보니까 전셋집이 부족하다 이런 얘기가 계속 나오거든요. 네. 전셋집 찾아 산만리다 이런 의견이 저희도 거의 매주 올라오는데 신혼부부인데 집이 없대요. 이사 가야 되는데 집이 없어요. 별 여러 가지 사연들이 올라옵니다. 전세난이 이게 좀 과장된 거예요? 아니면 실제로 서울과 수도권이 심각한 거예요? 저는 심각하게 보고 있고요. 또 뭐 과장됐다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뭐 저는 두 가지 인사이트가 모두 맞다고 생각합니다. 인사이트. 네. 네. 왜냐하면 아직은 시작도 안 했거든요. 그래서 2026년부터 이제 굉장히 심각해지는데 그래서 올해 2025년의 문제를 가지고 이게 진짜 심각해. 그건 아닌 것 같아라고 하면 그건 아닐 수도 있습니다만 2026년부터 훨씬 더 심각해집니다. 실제로 전세난은 이제 가격이 많이 올라가는 것도 부담스러운데 매물이 없는 것도 부담스럽거든요. 그래서 여러 가지 지표를 좀 보게 되면 일단 전세 수급 지수, 전세의 매물이 충분하냐 부족하냐를 나타내는 지표인데 수급 지수를 보게 되면 슬금슬금 올라갑니다. 12월 8일 기준에서 보게 되면 104.7이 나왔는데 이게 6월 30일이 100일이었고요. 2024년에는 93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점점 전세 매물이 부족해라는 걸 사람들이 체감하고 있다는 얘기가 되는 거고요. 그러니까 100을 넘어가면은 들어가고 싶은 사람이 더 많다. 집보다. 그렇죠. 사람이 더 많다. 네. 결국에는 공급이 좀 부족하다라는 지표인데 일단 통계적으로도 이게 확연하게 느껴지는 거고요. 전세 가격 지수도 뭐 조금씩 계속 올라가고 있고 또 하나의 지표가 이제 전세 또 매물입니다. 전세 매물이 이제 올 초에 올해 1월 1일 기준으로 32,000건 정도, 31,814건 정도였는데 현재 25,000건 정도 됩니다. 그래서 매물이 좀 줄어들었는데 또 일각에서는 10월 통계를 보게 되면 23,000건 정도 나오거든요. 10월보다 12월이 늘어났네? 네. 그러니까 매물이 늘어나는데 뭐가 문제냐라고 하지만 이 늘어난 부분은 우리 잠실 르엘, 잠실 레미안 아이파크, 청담 르엘 같은 신축 없네요. 아파트들이 일시적으로 네. 공급이 늘어나니까 요게 한 6,000세대 정도 되니까 그중에 전세 매물이 일정 부분 영향을 줬는데 요거 내년 1월 넘어가게 되면 다 소진되잖아요. 그리고 그게 규제 사항이 많잖아요. 전세 대출 안 나오니까 소유권 이전 조건부 대출 걸려서 실질적으로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는 어려운 거는 분명한 사실인데 문제는 내년이 훨씬 더 심각할 것이다. 내년에 입주 물량은 28,000 가구 정도로 서울 아파트 입주 물량을 우리가 예상을 하고 있고요. 올해가 한 43,000 가구 정도 나왔으니까 28,000 가구면 그래도 괜찮나라고 하지만 여기는 청년주택 포함해서 모든 전부 게 다 합쳐서 모든 게 다 들어갔고 민간 아파트는 17,000 가구 정도로 우리가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청년주택은 들어갈 수 있는 분들이 한정돼 있잖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절대적으로 물량이 부족하니까 입주 물량도 부족하고요. 문제는 앞서서 우리가 말씀드린 소유권 이전 조건부 전세 대출이 막히다 보니 그림의 떡이다. 신축 아파트 나오면 뭐하냐. 현금 부자 아니면 들어갈 수 없다는 게 가장 큰 문제가 됩니다. 근데
앞서서 우리가 거래량 줄어들었다는 소식 전해드렸잖아요. 네. 집을 사려는 분들이 못 사는 거잖아요. 그럼 어디 가겠습니까? 결국 전세로 다시 가게 되니까 전세 수요는 늘어나는데 전세 매물은 부족하고 다 좋은데 그러면 기존에 살던 세입자들도 이게 회전이라도 그렇죠. 어디 다른 데 이사도 가고 지방으로도 가고 아, 해야 저 같으면 되는데 이사 안 가고 그 집에 있을 것 같은데요. 모든 사람들의 마음이 똑같은 것 네. 같습니다. 눌러 앉아 사는 분들이 훨씬 더 늘어났다고 합니다. 갱신 계약이 늘어나다 보니 기존에 있는 전세의 물건들도 그 이상 동결 매물 동결 현상이 나오다 보니까 사실상 매물이 없다라는 말이 역세권에 교육 환경이 좋고 살기 좋은 아파트들은 실질적으로는 이제 매물 찾기가 하늘의 별 따기다라는 말들이 나오고 있고 그나마 올해가 화양연화다. 올해가 화양연화가. 화양연화라고요? 예, 화양연화가 인생에서 가장 화려한 시절인데 네, 리즈 시절. 올해가 5년 내 입주 물량이 가장 많은 해고요. 야. 내년부터 이제 입주 물량 줄어드니까 그래서 제가 걱정되는 게 이게 2028년까지 갑니다. 2029년까지는 모르겠고요. 입주 물량이 2028년에는 더 줄어듭니다. 갈수록 줄어드니까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아마 정부도 공급 대책을 고민을 하고 있는 것 같고요. 비아파트 공급 물량을 좀 이게 빨리 공급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대책들도 좀 마련이 돼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요. 이게 장기적으로 영향을 좀 미칠 것 같은데 지금 건설 현장에서 왈가왈부하고 있는 또 하나의 정책이 있어요. 이게 현장에서 중대재해나 복수 인원 이상의 사망사고가 발생을 하면 선분양을 규제하는 그런 방식의 정책이 도입이 된다고 합니다. 이게 앞으로 입주 시장에 여러 가지 영향을 줄 수 있다고 하는데 아마 최근 들어서 사건 사고가 많았으니까 광주 대표도서관 이런 곳들 그럼요. 보면 맞아요. 너무 안타깝잖아요. 네네. 그렇게 사망 사고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해당 건설사를 강력히 제재해서 결국은 사고 안 나게 하라 이 말인데 취지는 그렇죠. 이게 네. 시장에는 영향을 어떻게 미칩니까? 영향을 줄 것 같습니다. 이게 사실 취지는 충분히 공감을 하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또 안전이 최우선이기 그럼요. 때문에 안전하게 해야 되는데 현재는 부실 시공으로 영업 정지 처분을 받은 건설사는 선분양을 제한합니다. 입주자 모집 공고 시기를 늦추도록. 그러니까 한마디로 선분양을 못하도록 규제를 하게 되는데 이게 주택 공급에 관한 규칙을 개정해 가지고요. 이제 그 어떤 사망 사고나 중대 재해 같은 게 생기게 되면 선분양을 규제하겠다. 입주자 모집 공고 허가 안 해주겠다라고 합니다. 그러면 이게 어느 정도 되냐라고 하면 10대 건설사 중에 올해 부실 시공이나 어떤 뭐 사망 사고가 발생했던 사업장이 건설 사업별로는 6곳이고요. 이게 건수로 보게 되면 7만 7,481건 건수가 뭐냐면 공급 물량을 말합니다. 네. 그러면 2년간 13만 가구 정도가 분양 일정이 미뤄질 수도 있다. 앞서서 제가 입주 물량이 부족하다라고 네. 말씀드렸는데 이런 거라도 빨리빨리 돼야 되는데 이게 또 영향을 주니까 건설업계에서는 우리가 안전하게 노력은 하겠는데 이거는 좀 너무 과한 규제가 아닌가라는 볼멘 목소리들이 나오고 있고요. 이게 어느 정도 수준까지 규제를 할지에 대해서는 좀 더 지켜봐야 되겠습니다만 두 마리 토끼를 다 잡아야 되는 지금 국토교통부의 미션 임파서블 같습니다. 아 이거 쉽지 않을 것 같네요. 아니 그나저나 어제도 제가 특징주로 전해드렸는데 동양고속이 오늘까지 9거래일 연속 상한가예요. 네. 한 달 만에 주가가 20배 가까이 올랐는데 이게 서울 강남의 고속버스터미널 재개발 호재에 네. 동양고속이 이쪽에 지분 있다 아하. 해서 올라가는 건데 여기만 있는 게 아니에요. 동서울 터미널도 최고 39층의 광역 교통 허브로 탈바꿈한다고 하는데 요것도 이제 재개발한다 이 말 아닙니까? 네. 이거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게 복합 개발을 하는데 아마 가보신 분들은 알 거예요. 제가 작년인가 재작년에 어디 상가집 가기 위해서 교통 노선을 알아보니까 동서울 터미널에서 타야 되더라고요. 그래서 동서울 터미널은 대학 때 MT 갈 때 말고 안 가본 것 같아요. 가보니까 네. 안 가봤잖아. 우리가 지나가다가 제가 안에 들어가 보니까 맞아요. 와 서울에 아직도 이렇게 낙후된 시설이 남아 있나 좀 깜짝 놀랐는데 이거 빨리 개발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저절로 들었습니다. 1987년에 지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제가 고등학생 때 지었으니까 86 아시안 게임 끝나고 그 다음에 지었구나. 88 맞습니다. 올림픽 그래서 하기 전에. 그때는 아마 좋은 시설이었는데 네. 세월이 지나다 보니까 낙후됐는데 이제 개발을 하겠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상업 업무 시설을 갖춘 39층의 연면적 36만 제곱미터 규모의 이제 대규모 시설로 만들어지게 되는데 빠르게 말씀드리면 2026년 말에 착공 예정이고요. 내년 말에 착공 들어가고 2031년에 완공 예정이라고 하니까 한 5년 정도 기다리면
이제 멋진 모습의 동서원 터미널 우리가 볼 수가 있으니까 그때 제가 또 버스 한번 타고 내려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큰 시설이 들어가면 그 주변의 집값이나 건물 가치가 많이 달라집니까? 영향받죠. 당연히 영향받죠. 신세계 터미널도 그렇고 사실 잠실의 가치도 롯데타워나 롯데타운이 분명히 영향 준 거는 사실이거든요. 편의시설에 엄청난 영향을 주기 때문에 저는 주변 지역 아파트들은 또 호재라고 호가 올리지 않을까 사실은 좀 걱정은 됩니다. 그래요. 그리고 내년부터 달라지는 부동산 제도가 있는데 요것도 한번 볼게요. 내년부터 주말 부부도 월세 공제가 된대요. 네. 근데 주말 부부는 그동안 월세 공제 안 해줬다는 얘기잖아요. 그럼 왜 안 해주는 거예요? 뭐 어떻게든 안 해주고 싶은 마음 아닐까 싶은 아이, 생각도 설마. 드는데 네. 사실 뭐 세금 거두는 입장에서는 아쉬울 수도 있는데 내년도 이제 개편되는 내용을 보게 되면 눈에 띄는 뭐 파격적인 내용들은 보이지는 않고요. 일단 가장 눈에 띄는 게 무주택자들한테 월세 세액 공제가 좀 확대가 된다는 건데 가구 소득 연소득 8천만 원 이하 무주택 세대주를 대상으로 이제 월간 월세액이 1,000만 원 한도에서 17%까지 세액 공제율을 적용하고 있는데 새해부터는 주말 부부처럼 각각 무주택 근로자인 경우에도 이게 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도록 해주겠다고 하니까 그러니까 양쪽에서 다 해주겠다 이 말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이걸 왜 안 해줬지? 요즘 다 맞벌이 하는데? 라는 생각이 첫 번째 들었고 두 번째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이렇게라도 해주는 게 저는 그나마 다행이다. 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주택청약저축통장도 소득공제 혜택도 좀 확대해주겠다. 배우자까지도. 이것도 마찬가지죠. 아니 왜 세대주만 해주는 거야. 네. 배우자도 해줘야죠. 당연히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혜택들이 좀 늘어나고요. 공인중개사들은 싫어할 수 있습니다. 관리감독 강화해서 여러 가지 규제들이 나와서 좀 일을 더 해야 되는데 그래도 우리 전세 사기를 막기 네. 위한 조치니까 뭐 충분히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지금까지 부동산경제연구소 김인만 소장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